당신이 내 기저귀를 갈아주는 순간마다 그렇게 희열이 있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혔다. 익숙한 침묵 속에 스며든 그 한마디는 내가 지금껏 품어온 죄책감과 책임감마저 우스운 농담으로 만들어버렸다. 어쩌면 나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피부 너머로 전해지는 감각은 아무리 숨겨도 느껴지는 법이니까. 그저 외면했던 것이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감옥 속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었던 나. 남편은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었고 나는 간병인의 역할까지 떠하는 아내가 되었다. 하지만 그날 새벽 침대에서 일어나 장롱을 뒤적이는 그의 모습을 카메라 속에서 본 순간 내 안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믿고 싶지 않았던 진실. 그러나 분명히 존재했던 움직임. 남편은 마비되지 않았다. 적어도 처음부터는 아니었다. 아니, 어쩌면 아예 처음부터 연기였을지도.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그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했는지였다. 왜 한 인간이 사랑하는 사람을 세상과 단절시키고 거짓에 묶어두고 기만이라는 이름의 사랑으로 조여왔는지. 나는 3년을 잃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결혼하고도 한참이 지난 후부터 조용히 준비해온 자유의 꿈은 그가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 한 통이 완전히 부서졌다. 그는 나를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언제 내가 죄책감에 무너지는지, 언제 내가 가장 약해지는지 그는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날 깨달았다. 사랑은 감싸주는 것이지 감금하는 게 아니란 걸.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지혜의 흐름 희진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당신의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잠시만요. 제 이름은 지원입니다. 올해 38이고 요양병원에서 야간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어요. 남편과는 결혼한 지 9해가 넘었고요. 한때는 이 사람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제 삶은 통째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뭘 그렇게 감사해? 일하고 월급 받는 건 당연한 거지. 그래도요. 이렇게 저를 써주셔서 감사하죠. 일 끝나고 집에 가면 또 다른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요양병원에서 밤새 환자들 간병하고 아침이면 집에 돌아와 반신불수인 남편을 돌보는 생활. 이게 제 일상이었어요. 그래도 간병인이 있어서 다행이죠. 낮에는 좀 쉴 수 있으니까요. 그 월급 받아서 다 간병인한테 주는 거 아냐? 부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처음엔 어떻게 이걸 버텨야 하나 싶었는데 사람이 참 적응하더라고요. 사실 적응이라기보다는 체념에 가까웠어요. 보는 사람마다 지겹다 했고 저조차도 제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남편인데 내가 아니면 누가 돌봐요? 남편이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된 건 3년 전. 그때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다들 말렸죠. 도망가. 그 남자 너 곁에 있으라 붙잡지도 못할 거야. 실제로도 목 아래로는 미동도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매일 남편을 내려다보며 외면할 수 없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말자며 윗몸이라도 움직일 수 있으면 삶의 질이 달라지지 않겠냐며 희망을 말하던 때도 있었죠. 하지만 어느 날 남편은 오열했어요. 여보, 미안해. 나 정말 못 움직이겠어. 그 말에 저는 아무런 말도 못했어요. 그의 책임이 아니잖아요. 스스로도 그 상황이 싫을 테니까. 그저 손을 잡아주며 괜찮아. 난 괜찮아.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평생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잔인한 건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도 살아야 했어요. 생계를 책임져야 했고 남편의 하루도 내가 만들어야 했으니까요.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낮에 들어온 간병인이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좀 어땠어요? 원래는 2년 가까이 함께했던 간병인이 있었는데 건강 문제로 그만두면서 새로운 여자 간병인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조금 이상했어요. 제가 늘 묻는 건 같았는데 대답은 왠지 모르게 어딘가 찝찝했달까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 남편을 살펴봤지만 겉보기엔 변한 게 없었어요. 왔어? 제가 다가가자 남편이 눈을 떴고 저는 물었죠. 오늘 잘 지냈어? 뭐 평소랑 똑같지. 새 간병인은 어때? 그냥 간병인이지 뭐. 남편은 전처럼 무심한 표정을 지었고 저는 그 표정을 볼 때마다 마음이 저릿했어요. 예전엔 삶의 의지가 강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책임감 강하고 운동도 좋아하던 사람. 그가 결혼하자마자 저에게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해요. 당신은 그냥 집에서 편하게 살림하고 아이만 준비해. 내가 책임질게. 그때는 그 말이 멋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직장을 그만뒀고 처음엔 참 행복했어요. 늦잠도 자고 친구도 만나고 하고 싶던 취미도 시작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제 삶은 점점 집안으로 좁혀졌어요. 여보, 혹시 너무 많이 돌아다녀서 아이가 안 생기는 거 아닐까? 친구들 만나서 술도 마신다며. 임신하려면 술은 피해야지. 그 말들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점점 제 생활은 제 것이 아니게 되었어요. 결국 모든 외부 활동을 줄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생기지 않았어요.
고민 끝에 제가 먼저 말했어요. 여보, 혹시 우리 불임일지도 모르니까 같이 검사 받아볼래?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천천히 해도 돼. 급할 거 없어. 그렇게 시간만 흘렀죠. 그리고 그 사고가 일어났어요. 집에 머무는 건 분명 편하긴 했어요. 늦잠도 자고 아무데도 나가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지내도 아이는 생기지 않았어요. 남편은 생활 방식을 바꿔보자면서 외부 활동을 줄이라고 했고, 저도 그의 말에 따랐죠. 친구도 끊고, 학원도 그만두고, 조용히 집안에서만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리 몸을 쉬게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저는 결국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아무래도 내 생활 방식 문제가 아닌 것 같아. 혹시 우리가 검사를 받아보는 건 어때? 남편은 살짝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조급해하지 마. 천천히 하면 되지. 우리 아직 젊잖아. 그래도 계속 안 되니까. 나만 그런 건지 불안해져. 그는 제 손을 감싸며 말했어요. 난 괜찮아. 당신만 괜찮으면 돼. 그냥 지금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지내보자.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길 거야. 그렇게 우리는 아무런 검사도 받지 않았고 시간만 흘렀어요. 그리고 그날 남편이 사고를 당한 날 모든 게 뒤틀리기 시작했죠. 그 사고 이후 경력이 단절된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예전처럼 다시 일할 수 없었어요. 나이도 애매했고 이력서에 공백이 길었고 무엇보다도 저는 더는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결국 선택한 건 자격증 없이도 할 수 있는 일, 체력으로 때우는 일이었어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자유를 버리면 어떤 고통이 따라오는지. 그날도 지친 몸으로 새벽 병동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현관 앞에 낯익은 그림자가 서 있었어요. 새로운 간병인이었죠. 퇴근 시간은 아직 한참 남았는데 왜 거기에 서 있었을까요? 벌써 가시려고요? 제가 늦었나요? 그녀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오히려 오늘은 평소보다 일찍 오셨어요. 그런데 왜 여기서? 그녀는 손끝을 주물거리며 말을 흐렸고 저는 묘한 불안감을 느꼈어요. 남편한테 무슨 일? 생긴 건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큰일은 아닌데. 그녀는 자꾸 말을 돌렸고 저는 곧장 안으로 들어가려 했어요. 그런데 그녀가 제 팔을 붙잡았어요. 사모님, 잠깐만요. 오해하지 마시고 제 말 들어보세요. 너무 당황한 저는 그녀의 손을 탁 뿌리쳤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남편 방 안에 있어요. 반신불수긴 해도 의식은 멀쩡하다고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게 문제일 수도 있어요. 뭐라고요? 제가 눈을 부릅뜨자 그녀는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대며 조용히 하라는 제스처를 했어요.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나 신고할 수도 있어요. 알아요. 근데 제 말 들어주세요. 솔직히 계속 말씀드리려다 망설였어요. 사모님이 오늘 하루 어땠냐고 물으실 때마다 대답을 못했던 건 제가 확신이 없어서였어요. 저는 멍해진 채 그녀의 말을 들었어요.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꽤 오래 사지마비 환자 간병을 했거든요. 그런데 남편분이요. 이상해요. 간병인이 내 팔을 잡았을 때는 순간적으로 불쾌했지만 더 불쾌했던 건 그녀가 끝내 말을 돌리며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낌새였어요. 무의식적으로 남편 방을 향해 걸어가려는데 그녀가 갑자기 입을 열었어요. 남편분 상태가 좀 이상해요. 그 말에 걸음을 멈췄어요. 이상하다는 말, 무슨 뜻이었을까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제가 자세를 계속 바꿔드리잖아요. 그런데요, 반응이 이상해요. 반응이요? 네. 사지마비 환자라면 움직임이 없어야 하잖아요. 근데요? 남편분, 몸이 미세하게 반응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멍해졌어요. 우리 남편은 전혀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간병인을 쓰는 거고요. 그래서 이상하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아예 감각이 없어야 하는데 손가락 근육이 긴장되거나 발끝이 경련처럼 움직일 때가 있거든요. 그럼 신경이 돌아오는 걸까요? 기적적으로 회복되는 사례도 보긴 했지만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그녀는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레 말을 이었어요. 확신은 없지만 밤에 한번 지켜보시는 건 어떨까요? 제가 없을 때 몰래요. 저는 본능적으로 경계심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고 거짓으로 뭔가를 꾸미는 사람처럼은 보이지 않았어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주제 넘었죠. 아니에요. 간병인으로서 느낀 걸 솔직하게 말해주신 거잖아요.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정말 남편 몸에 변화가 생긴 걸까? 아니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는 미세한 반사일까? 심지어 움직일 수 있는데도 심리적으로 마비된 척하고 있는 걸까? 결국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그날 밤 간병인이 남편을 휠체어에 태우고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간 틈을 타 집안에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원래는 몰래 하려 했지만 양해를 구했더니 오히려 간병인이 흔쾌히 동의하더군요. 찍히는 거 불편하지 않으세요? 전혀요.
환자분께만 비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남편의 침대 머리맡에 위치한 조명 안에 작은 무선 카메라를 숨겨뒀어요. 이건 간병인에게도 말하지 않은 저만의 계획이었어요. 혹시라도 간병인조차 믿을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요. 사실 그간 제 안에 의심은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지금껏 감정으로 눌러왔던 그 불안이 오늘 밤부터는 더 이상 잠재울 수 없게 되었죠. 그날 밤도 평소처럼 아무 일 없는 척 남편을 챙기고 조용히 옆에 누웠어요.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뒤숭숭해서 좀처럼 잠들 수 없었어요. 그날 밤 남편을 챙기고 평소보다 더 일찍 옆에 누웠어요. 일부러 피곤한 척, 평온한 척 눈을 감았죠. 몸은 천근만근이었고 머리는 복잡했어요. 긴장을 풀지 못한 채 눈꺼풀이 감기고 어느새 그대로 잠이 들어버렸어요. 다음 날 야근을 마치고 돌아온 저는 남편을 재우고 거실 한구석에 앉아 숨을 죽였어요. 설치해둔 영상을 재생하기 전 내심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간병인의 착각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 한편은 평범함을 원했죠. 하지만 영상은 제 기대를 여지없이 배신했어요. 새벽 2시 38분. 화면 속 침실에서 믿기 힘든 장면이 펼쳐졌어요. 남편이 천천히 몸을 일으키더군요. 그 순간 저는 입을 틀어막았어요. 눈앞이 아찔했고 손끝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어요. 설마 남편은 조용히 침대 끝에 걸터 앉았고 잠든 저를 한참 바라봤어요. 그 눈빛은 감정을 지우고 주변을 살피는 계산된 시선이었어요. 그 후 천천히 두 발로 일어나더니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장롱으로 향했어요. 그가 장롱 구석을 뒤적이더니 낯선 물건 하나를 꺼냈어요. 처음 보는 검은색 금고. 사이즈는 작았지만 그 안에 무엇이 들었을지 상상만으로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저걸 언제부터 저기 숨겨놨던 거야? 놀란 마음을 추스르기도 전에 저는 곧장 안방으로 달려갔어요. 불 꺼진 방 안에서 남편은 평소처럼 꼼짝 않고 누워있었고 숨소리조차 나지 않았어요. 마치 영상 속 그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인 것처럼.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지금 이 침대에 누운 사람은 내가 3년 동안 믿고 헌신했던 존재가 아니었어요. 내 손으로 갈아준 기저귀, 지켜본 밤샘, 이 반염증까지 직접 약 발라주며 돌봤던 그 시간들. 모두가 그가 설계한 연극의 일부였던 걸까? 가슴이 요동쳤어요. 그리고 동시에 느껴졌어요.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내 안에서 울렸어요. 다음 날 아침, 나는 아무 일도 모르는 척 행동했다. 거울 앞에 서서 평소처럼 머리를 정리하고 화장을 했지만 속은 이미 무너져 있었다. 밤새 머릿속을 맴돈 영상 속 장면들. 그를 향한 분노와 배신감이 끌어올랐지만 지금은 참아야 했다. 내가 흔들리면 계획도 흔들릴 테니까. 이를 꽉 깨물며 속으로 되뇌었다. 아직은 아니야. 끝까지 모른 척해야 해. 나 일 다녀올게. 말은 평소처럼 했지만 목소리 끝이 살짝 떨렸던 것 같다. 남편은 평소보다 더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사장, 남자라고 했지? 응. 왜? 늦게까지 일한다고 했잖아. 마감은 사장이랑 단둘이 있어? 나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내가 마감까지 하겠다고 했으니까. 돈 더 벌어야 하니까. 그 순간 남편의 눈빛이 예리하게 번뜩였다. 평소 같으면 무심한 듯 넘겼을 말에도 오늘은 유난히 예민하게 반응했다. 마치 나의 표정을 읽으려는 듯 한참을 바라봤다. 왜? 또 할 말 있어? 아니야. 그냥. 당신 고생 많다. 그 말은 위로 같지도 감사 같지도 않았다. 감시하는 듯한 말투의 섬뜩함이 느껴졌다. 그는 이제 내가 감정적으로 무너지는 순간을 노리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무심한 척 가볍게 웃으며 현관문을 나섰다. 등 뒤에서 간병인이 눈치를 살피고 있었지만 나도 그 눈빛을 모른 척했다. 이제는 내가 이 연극을 끝낼 차례야. 그렇게 생각하며 나는 다시 평범한 하루를 연기하듯 시작했다. 그날 이후 사흘 동안 나는 같은 패턴을 반복했다. 남편을 재우고 영상을 몰래 확인하고 다시 아무 일 없는 척 그의 앞에 섰다. 그는 매일 새벽 내가 잠든 걸 확인한 후 어김없이 움직였고 그 금고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어 확인하곤 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하나 확실한 건 그의 거짓말은 생각보다 훨씬 오래되었고 정교했다는 것. 그리고 그날 밤 나는 평소처럼 남편을 재운 뒤 거실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다. 카메라에 담긴 영상들을 다시 확인하면서도 마음속 한편에선 아직도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새벽 2시 42분. 화면 속 남편은 조용히 금고를 열고 안에서 무언가를 꺼낸 뒤 휴대전화를 들었다. 그리고 그는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했다. 나는 숨을 죽이며 이어폰을 꽂았고 화면 속 목소리에 집중했다. 당연히 아무것도 모르지. 불쌍하게 생각하니까 그 한마디에 숨이 턱 막혔다. 그가 나를 말하고 있다는 걸 직감했다. 내가 이 모양인데 날 어떻게 떠나겠어? 절대 못 떠나. 천성이 착해서. 그 목소리는 낮고 냉정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그리고
내가 원래는 임신으로 붙잡으려고 했는데 내가 무정자증이잖아. 그 순간 내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고 영상 속 화면은 그대로였지만 내 눈앞은 까맣게 흐려졌다. 나는 지금까지의 삶이 전부 조작된 희생이었다는 사실을 마주하고 있었다. 결혼 후 직장을 그만두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그의 말에 조금씩 갇혀갔어요. 처음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간섭이었고 곧 의심과 통제, 감시로 변해갔죠. 마트에 다녀온 날 그는 대뜸 이렇게 말했어요. 거기 그 잘생긴 알바생 있지? 그 자식이 자꾸 내 차에 짐 실어주더라. 그냥 친절한 친구야. 유학 준비한다고 알바 중이라며. 그 말을 듣자마자 그는 탁자를 주먹으로 내려쳤고 마치 분노가 증명이라도 되는 양 손등에서 피가 뚝뚝 흘렀어요. 나는 놀라 달려가 상처를 확인했지만 그의 표정에는 오직 분노만 가득했어요. 인터넷으로 장 보면 되잖아. 왜 굳이 마트를 가? 그 이후 그는 모든 외출을 통제하기 시작했어요. 쓰레기조차 혼자 버릴 수 없게 했고 함께 외출해도 나는 시선 하나조차 조심해야 했어요. 누군가와 눈이 마주치기라도 하면 돌아오는 건 고압적인 말투와 날선 비난뿐이었죠. 그리고는 또다시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보이며 말했어요.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그래. 당신이 다른 남자랑 말 섞는 것도 싫어. 당신은 내 거니까. 내 거라는 말이 그의 입에서 나올 때마다 나는 점점 숨이 막혔어요. 내 말 들어야지. 안 그래? 당신은 내 거잖아. 왜 자꾸 말을 안 들어? 나는 반박했어요. 그렇다고 휴대전화까지 검사하려는 건 아니잖아. 그는 거침없이 내게 말했다. 왜? 못 보여줘? 숨기는 거라도 있나 보지? 그 말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떤 말도 통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그는 내가 숨기고 있다고 단정했어요. 모든 게 그의 통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연극이었고 그 마지막 무대가 바로 사지마비였어요. 그날 나는 확실히 깨달았어요. 이 남자는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소유하고 싶어 했던 거였다고. 어느 날 아침 눈을 떴는데 휴대전화가 잠겨 있었어요. 비밀번호가 여러 번 잘못 입력된 흔적이 있었고 결국 완전히 잠금 상태가 되어버렸죠.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혹시 내가 실수했나 싶어 넘기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며칠 뒤 아침 일찍 눈을 떴더니 휴대전화가 아예 사라져 있었어요. 남편도 없었고요. 급히 위치 추적을 해보니 남편이 자주 가는 커피숍 근처에서 신호가 잡혔어요.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보다 더 섬뜩했던 건 남편의 반응이었어요. 그는 돌아오자마자 아무 말 없이 제 휴대전화를 바닥에 내던졌고 화면은 산산조각 났어요. 집에만 있으면서 휴대전화가 뭐가 그렇게 필요해? 그 말에 등골이 오싹해졌고 깨달았어요. 나는 더는 사랑받는 아내가 아니라 감시당하는 소유물이 되어 있었어요. 그날 나는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어렵게 전화를 걸었고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친구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절대 티내지 마. 이혼하려는 거 들키면 진짜 끝장이야. 그 말을 듣고 나서야 나는 이 남자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결심을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 고분고분하게 굴며 이혼 준비를 시작했죠. 계획은 간단했어요. 남편이 출근한 사이에 집을 탈출해서 거처를 옮긴 뒤 곧장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날 정말 영화처럼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어요. 남편이 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것도 전신마비 진단을 받을 정도로 심각한 사고였다고 했어요. 병원에서 의사의 설명을 듣는데 귀가 멍하고 현실감이 없었어요. 친구는 말했어요. 차라리 잘 된 거야. 지금이 진짜 기회야. 어떻게 그걸 기회라고 해? 목 아래로 움직이지도 못한다는데?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지. 너 그 집이 어떤 감옥이었는지 잊었어? 나 지금도 생각만 하면 소름 돋아. 친구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나는 그때 끝내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도 그런 상태에서 두고 갈 수는 없잖아. 그건 내 착한 마음이지 그 사람한테는 자비일 뿐이야. 결국 나는 떠나지 못했고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더 흘렀어요. 하지만 지금 영상 속에서 아무렇지 않게 걷고 장롱을 열고 전화를 하며 웃고 있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친구의 말이 맞았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때가 진짜 기회였어요. 하늘이 마지막으로 내게 준 탈출구였다고요. 어느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휴대전화가 잠겨 있는 걸 발견했어요. 비밀번호를 몇 번이나 잘못 입력한 흔적이 남아 있었죠. 내가 잘못 쳤었나? 처음엔 그저 내가 실수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며칠 뒤 아침 일찍 눈을 떴을 땐 아예 휴대전화가 사라져 있었어요. 출근 준비도 안 한 시간인데 남편도 없고 전화기도 없고 집안은 싸늘하더군요. 급히 간호복을 입은 채 노트북을 켜 위치 추적을 해봤더니 남편이 들고 나간 게 확실했어요. 비밀번호를 풀려고 온 동네를 들고 뛴 거죠.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니까 남편이 몇 시간 후에 전화기를 들고 와서는 아무 말 없이 바닥에 3개 던졌어요. 깨지라고 일부러 힘껏 던진 것처럼요. 당신, 도대체 왜 이래? 남편은 피식 웃으며 말했죠. 집에만 있는데 뭐하러 휴대전화가 필요해? 뭐라는 거야? 당신이 1시간에 한 번씩 연락하잖아.
10분 안에 답 안 하면 전화하면서. 그랬나? 남편은 능청스럽게 대답하며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럼 이렇게 해. 다른 번호 전부 차단해. 뭐? 그게 싫으면 나한테 휴대전화 보여줘. 당신 진짜 미쳤어? 정말 사육장 안에 갇힌 짐승이 된 기분이었어요. 도망가지 않으면 언젠가 진짜로 잡아먹힐 거라는 예감이 들었죠. 그래서 용기 내어 전화를 걸었어요. 제 유일한 피부치, 언니이자 언니 같은 언니였던 사촌 언니에게요. 언니는 다 듣고 난 뒤 단호하게 말했어요. 너 절대 티내면 안 돼. 그 사람이 널 잡고 있는 줄 알면 끝장이야. 근데 나 진짜 너무 무서워. 내 손까지 조이는 기분이야. 나도 예전에 그랬어. 너 기억 안 나지? 나 대학 다닐 때 만났던 그 집착남. 헤어지는 데만 3년 걸렸어. 고립시키고 번호 바꾸고 회사까지 따라오고. 그땐 진짜 내가 죽어야 끝날 것 같았어.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끊어졌어요. 그래, 나도 이제 준비해야겠구나. 그래서 겉으로는 남편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속으로는 하나하나 이혼 준비를 해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이 아침 재활치료 명목으로 병원에 가 있는 동안 저는 짐을 챙겨 빠져나가려고 했죠. 그렇게 집을 나와 이혼 소송을 걸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남편이 사고를 당했어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타이밍이 기가 막혔죠. 병원에서는 사지마비라는 진단이 내려졌고 그 순간 눈앞이 새까매졌어요. 사촌 언니는 오히려 다행이라며 말했죠. 기회야. 이혼 진행해. 절대 머뭇거리지 마. 근데 목 아래로 움직이지도 못한다잖아.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라고. 저렇게 된 사람이 널 쫓아올 수도 없잖아. 그래도 사람이 저런 데 두고 가는 건 넌 기억 못해? 내가 무슨 감옥에서 살았는지? 그래도 저 상태에서 이혼하는 건 기회야. 하늘이 준 기회. 이건 너한테 마지막 기회야. 그땐 차마 언니 말에 따르지 못했어요. 아무리 날 옥죄던 남편이라도 침대에 가만히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 도저히 등을 돌릴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카메라 속에서 멀쩡히 걷고 서랍을 열고 전화까지 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언니의 말이 떠올랐어요. 정말 그때가 기회였는데 나는 너무 착했어. 뭐해, 여보? 남편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불쑥 들려왔어요. 찾을 게 좀 있어서 아무렇지 않게 말하며 장롱 안을 더듬었죠. 거기서 바로 영상에서 봤던 그 지점. 손끝에 미세하게 들어간 자국이 느껴졌어요. 여기였지. 꾹 누르자 안쪽에서 딸깍 소리와 함께 밀리듯 공간이 드러났어요. 여보, 남편이 갑자기 다급하게 불렀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며 피식 웃었죠. 그렇게 놀랄 일인가? 내가 이 정도도 모를까봐.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침대에 누운 채 몸을 움찔거리더라고요. 저는 장롱 안에서 작고 검은 금고를 꺼내요. 그대로 남편에게 들이밀었어요. 이거 말이야. 고개를 갸웃거리며 한 손으로 금고를 흔들었죠. 내가 이걸 모를 줄 알았어? 매일 새벽마다 꺼내보던데. 남편의 얼굴에서 피가 쫙 빠져나가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기가 들킨 걸 이제야 인지한 듯 입을 꼭 다물었죠. 그걸 알고 있었어? 그래, 알고 있었지. 근데 묻고 싶더라. 그 금고 안엔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 거야? 왜 그렇게 매일 확인하는 건데? 남편은 말문이 막힌 채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엔 처음 보는 공포가 깃들어 있었죠. 그보다 말이야. 제가 눈을 반짝이며 조용히 말했어요. 기적이 말이야. 뭘 그렇게 매번 꿉꿉하게 버티고 있었어? 한마디만 하면 내가 갈아줬을 텐데. 아니면 그냥 안 쌌다고 하지 그랬어. 어차피 물도 안 마셨다고 둘러대면 끝이었잖아. 그 순간 남편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거의 탄성처럼 튀어오르더라고요. 당신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너는 언제부터 멀쩡했는데? 저는 반문했어요. 남편은 뻔뻔하게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불안한 듯 자신의 기저귀를 내려다봤어요. 나 잠깐 화장실 좀. 그러시든가. 그가 화장실로 들어간 사이 저는 금고를 열었어요. 이미 영상에서 봤던 그 모습이 그대로였죠. 각종 서류, 명예 관련 문서, 보험계약서. 그리고 조금은 불안한 흔적들. 이게 다 뭐야? 그때였어요. 남편이 헐레벌떡 달려오더니 순식간에 제 손에서 금고를 낚아챘어요. 별거 아니야. 그러면서 몸놀림이 저보다 더 날쌔더군요. 전신마비라는 자가. 처음부터였지. 제가 천천히 말했어요. 처음부터 다 계획한 거였잖아. 병원도. 당신 친구 아버지가 원장으로 있는 병원으로 일부러 간 거고. 처음 간병인도 당신 아는 사람이고. 다 짜고 친 거지? 남편은 말없이 시선을 피하다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감각이 돌아왔던 거야.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내뱉었다. 감정의 기척 하나 없이 얼굴은 무표정했다. 그 모습에서 죄의식은커녕 계산만이 느껴졌다. 그가 말했다. 당신이 떠날까봐. 그게 두려웠어.
그 말이 내 귓가를 지나갈 때 나는 더는 주저하지 않기로 했다. 그래. 당신이 알고 있었겠지. 내가 이혼 준비하고 있다는 걸. 남편은 부정했지만 말끝마다 떠는 목소리는 이미 진실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 금고 안에 있던 서류들 다 돈과 관련된 거였어. 그렇게 돈이 많으면서 왜 날 이렇게까지 속여야 했어? 나는 고개를 숙여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내가 원하는 건 그 모든 시간에 대한 보상이야. 물론 그게 돈으로 채워질 수 없다는 건 알아. 하지만 이제 더는 당신을 위해 일하고 싶지 않아. 남편은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송금 기록이 핸드폰에 찍혔다. 일단 한 달치 생활비야. 3년은 어땠는데? 고작 한 달? 그는 말을 잇지 못했고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당분간 집에서 나가. 내 정리가 끝날 때까지 돌아오지 마. 남편은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그는 몇 개의 짐만 챙긴 채 조용히 집을 나섰다. 그러나 일주일도 되지 않아 다시 찾아왔다. 문을 열어주지 않자 문을 부수겠다고 소리쳤고 결국 나는 문을 열어야 했다. 남편은 예전처럼 조용하지 않았다. 당신 대체 어디 다녀? 생활비 받아서 누구랑 만나는 거야? 나는 냉정하게 말했다. 그 생활비는 당신이 나에게 지불해야 할 최소한의 배상금이야. 그리고 나도 숨 좀 쉬어야 했어. 남편은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나라고 쉬운 줄 알아? 3년을 반신불수인 척 누워있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 순간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내가 칭찬이라도 해줘야 돼? 속이느라 수고 많았다고? 말다툼은 점점 격해졌고 나는 마침내 리모컨을 들어 TV를 켰다. 화면 속에는 병원 주치의와 정 간병인의 얼굴이 또렷하게 잡혀 있었다. 실제 상태는 멀쩡했어요. 신경, 뼈대 모두 문제 없었습니다. 병원장님 부탁으로 그렇게 진단서를 써준 겁니다. 이어서 간병인의 진술이 나왔다. 첫날부터 이상했어요. 움직이지 말라더니 제 앞에서 걷고 있었거든요. 왜 그만뒀죠? 그렇게 사는 모습에 질렸어요. 사모님을 보는 게 힘들었거든요. 나는 영상을 끝까지 틀었고 남편은 무릎을 꿇었다. 여보, 내가 미쳤었나 봐.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그랬던 거야. 나는 그를 바라봤다. 당신은 날 사랑한 게 아니야. 당신은 그저 날 소유하고 싶었을 뿐이야. 그는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었는지 가까이 다가왔다. 이제 서로의 마음을 다 알았잖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내 마음을 몰라. 내가 지난 3년간 얼마나 무너졌는지 알지도 못하잖아. 그는 점점 분노에 차올랐고 그 감정은 결국 행동으로 변했다. 그의 손이 내 목을 향해 다가오려는 순간. 멈춰. 그 소리는 거실 쪽에서 들려왔다. 거기에는 우리 부모님과 나의 사촌 언니가 서 있었다. 조용히 지켜보고 있던 그들은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아버지가 나섰고 어머니는 떨리는 눈으로 남편을 노려보았다. 그제야 남편은 무릎을 꿇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제가 정말 너무 사랑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의 눈에도 이제 그 말은 사랑이 아닌 관계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 순간 아버지가 남편의 멱살을 잡고 벽 쪽으로 힘껏 밀쳐버리셨다. 그 소리에 숨이 멎을 뻔했지만 정작 내가 걱정한 건 저 멀리 나가떨어진 남편이 아니라 무릎이 안 좋으신 아버지였다. 대체 이 모든 걸 혼자서 견딘 거야?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다. 내 남편이 사지마비라서 간병하며 사는 건 그건 부부로서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이렇게 널 감시하고 구속해온 걸 알았다면 그땐 나는 머뭇거리며 고개를 숙였다. 엄마, 아빠 속상하실까봐. 이혼하고 나서 말씀드리려고 했어. 그런데 그때 하필 그 사고가. 사고? 아버지의 눈동자가 다시 매서워졌다. 내 딸을 기만한 것도 모자라 우리까지 속였다고? 엄마는 분노를 억누르며 손에 쥔 손수건을 찢을 듯 쥐고 있었다. 저 머리털이라도 다 뽑아버리고 싶지만 체력이 모자라네. 대신 책임은 끝까지 묻겠다. 이미 변호사 만나고 왔어. 그날 이후 나는 이혼 소송을 정식으로 제기했고 남편도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했다. 하지만 여전히 그는 나를 회유하려 들었다. 부부가 살다 보면 다 그런 거 아니야? 이제야 너를 조금 알 것 같아. 널 구속하는 게 사랑이라 생각했지. 그 말에 나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다. 그 얘기 지금 몇 번째인지 기억은 하지? 난 이젠 경찰서로 갈 생각만 남았어. 이건 아니잖아. 우린 부부였잖아. 아니, 우린 이제 소송 중인 남남이야. 설마 내가 이길 거라고 확신해? 나한테 중요한 건 이기는 게 아니야. 나는 숨을 고르고 덧붙였다. 당신은 이미 졌어. 나한테. 남편은 조급해졌다. 그럼 뭘 원하는데? 곱게 보내줄게. 대신 내가 요구한 거 다 내놔. 당신 금고 속서류들. 감춰둔 예금, 부동산 다. 그건 내 전 재산이야. 그러니까 다 내놓으라고. 그럼 형사처벌까진 안 가. 그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곱게 보내기야. 남편은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되물었다. 예전에 넌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 맞아. 기저귀 갈아주며 울고 웃던 3년 전의 나는 아니야. 당신이 만든 사람이야. 그 착했던 아내 이제 없어. 그래도 부부가 살다 보면 손해도 보고
왜 손해는 항상 나만 봐야 하지? 넌 뭘 잃었는데? 나는 인생도, 커리어도, 자존감도 다 잃었어. 나는 그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제 당신 차례야. 제대로 잃어봐. 그는 3년 내내 침대에 누워 내가 번 돈으로 먹고 자고 싸며 살았다. 하지만 내가 당연히 해줘야 할 의무처럼 굴었고 그 시간 동안 나를 옥죄고 가뒀다. 그 모든 게 사랑이라며 정당화했다. 나는 이미 5년 전부터 그의 집착에 지쳐 이혼을 결심했고 사고 이후 반신불수라는 진단 앞에서 차마 떠나지 못했던 3년이 덧붙여졌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다. 나는 그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제는 놔달라고. 하지만 그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다. 아직도 우리가 함께할 수 있다고 믿는 눈치였다. 끝날 수 없다고,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어떻게 헤어지냐며 되물었다. 내가 그에게 말했던 모든 감정과 상황은 그에겐 한낱 변명일 뿐이었다. 결국 그는 전화를 끊었고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화장실에서 나오던 엄마가 다가와 무슨 일인지 물었다. 내가 또 그 사람과 통화했다고 하자 엄마는 당장 번호를 차단하겠다며 휴대폰을 들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이건 내가 끝내야 하는 일이라고. 8년 동안 질려왔던 만큼 끝낼 땐 내 방식대로 마무리하고 싶었다. 엄마는 잠시 당황했지만 내가 진심이라는 걸 느끼고 더는 묻지 않았다. 그 뒤로도 지지부진한 이혼 협의가 이어졌다. 그는 법정 소송보단 협의를 하자며 만나자고 했고 만날 때마다 서로의 감정은 격해졌다. 그는 아직도 내가 그를 이해해주길 바랐고 나는 그의 말이 반복될 때마다 차가운 경고로 맞섰다. 그럼 난 형사 고소도 할게요. 이제 여보란 말 그만하시죠. 처음에는 만날 때마다 울컥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할 말 다 하고 나오면 오히려 속이 후련했다. 감정을 남기지 않고 그를 다시는 돌아볼 수 없게 정리하는 과정이었다. 이혼 소송에서 나는 모든 것을 얻었다. 그의 재산, 그의 거짓말을 드러낼 증거, 그리고 나 자신을 되찾을 시간. 법원 판결로 그는 사회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었고 내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하지 않아. 그건 이미 당신이 내게 줘야 했던 3년 동안 끝났어. 그리고 법원 문을 나서던 순간 나는 처음으로 가슴이 시원하게 풀리는 걸 느꼈다. 정말 끝이구나. 그리고 진짜 시작이었구나. 결국 협의 이혼은 실패했고 소송은 길어졌다. 그렇게 질질 끌던 싸움이 막바지에 다다르자 남편이 결국 무너졌다. 모든 조건을 받아들이겠다며 협의하자고 고개를 숙였다. 진심일까 싶었지만 나는 태연하게 받아넘겼다. 그는 이혼 결과가 나오면 내가 또 무슨 복수를 할 거냐며 초조해했다. 그 말에 웃음이 났다.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걸 그도 모를 리 없었다. 나는 말했다. 지금이라도 포기하면 그래도 나는 절제한 거라고. 하지만 당신이 시간을 끌면 나도 내 안에 쌓인 걸 다 풀게 될 거라고. 어차피 같이 사는 것보단 낫다고. 지옥에서 사는 것보다 싸움이 더 편했다고. 그 말에 남편은 눈을 피했다. 사랑이었느냐고, 아직도 나를 사랑한다고 중얼거렸다. 하지만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라고. 나를 옥죄던 모든 것들이. 그렇게 마지막 협의가 이루어지던 날, 남편은 마침내 전 재산을 나에게 넘겼다. 그러면서도 기어이 한마디 덧붙였다. 이건 내가 널 사랑했다는 증거야.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사랑이란 그런 모양이 아니니까. 남편과의 추악했던 기억이 서린 집은 처분하고 나 혼자 조용히 살 수 있는 곳으로 이사했다. 새로운 집에서는 찻집들이도 조촐하게 열었다. 곁을 지켜준 사람들, 이혼을 도운 친구, 그리고 진실을 밝혀준 간병인까지 모두 초대했다. 그날 우리는 건배를 했다. 새 출발을 위하여. 간병인은 나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그때 제 말 믿어주셔서 감사했어요. 사실 쫓겨날 각오도 했었거든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때 선생님 아니었으면 저 아직도 그 사람 기저귀 갈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렇게 지난 시간을 되짚으며 웃었다. 슬프고 고통스러웠던 기억들도 이제는 회복을 향한 대화로 바뀌고 있었다. 나는 말했다. 그 사람은 날 너무 잘 알았어요. 죄책감이 내 약점이란 것도. 그래서 그렇게 연기했겠죠. 사고조차도 계산된 거였을 거예요. 간병인은 차마 반박하지 못했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에는 놀람과 분노 그리고 응원이 함께 담겨 있었다. 그날 나는 확실히 느꼈다. 드디어 감옥 같은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걸. 앞으로의 삶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아볼 거다. 그토록 아팠던 만큼 이제는 조금 쉬어도 괜찮지 않을까? 그 사람을 떠올리면 지금도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집착, 희생이라 주장하며 저질러진 기만. 3년이란 시간 동안 저는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어요. 누군가를 진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가두지 않아요. 그 사람의 선택을 존중하고 아픔을 함께하려고 하지. 그걸 무기로 삼지는 않죠. 무너진 신뢰 위에 남는 건 오직 분노와 허무함뿐이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에요.
저는 결국 그 감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났고, 제 편이 되어준 사람들 덕분에 다시 숨을 쉴 수 있었으니까요. 살면서 누구나 실수를 해요. 하지만 그 실수가 누군가의 인생을 무너뜨릴 만큼 크다면 그건 사랑이 아닌 파괴일 뿐이에요. 이제는 알아요. 사랑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지켜내는 일이라는 걸요. 그 누구보다 나 자신에게 솔직하고 당당할 수 있도록. 당신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감동, 잠시 멈춰 생각해보는 계기, 혹은 바쁜 일상 속 따뜻함이 되어주었다면 저희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 구독은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따뜻한 다리 역할이 되어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평안하시고 행복한 일들로 가득한 나날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